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 그 많은 전기는 어디서 날 것인가? 과연 블랙아웃 문제 없이 전기차가 대세가 됐을 때 커버가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래서 우리는 투자했을 때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기차의 충전 방법을 봐야지만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콘센트 충전기 이동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전력이 3.5kW입니다. 뭐 이론상이고, 실제로 이제 건물 배전 용량을 고려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10A 쓰거든요. 그러면 2.2kW, 뭐 지하 주차장에 간간히 보면 15A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3.3kW까지 배전 용량이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 아이오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충전 시간이 9시간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80% 정도 이제 충전을 하면 충전 전력이 이제 적게 받아들여요. 안전을 위해서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이동형 충전기 3.5kW 가지고는 12시간에 걸린다. 한마디로 우리가 전기차를 대중화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완속 충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가성비가 제일 낮습니다.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32A 이상을 출력시켜버려요. 이제 건물의 기존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따로 뭐 큰 돈을 들이거나 설비를 하지 않아도 완속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전력량은 7kW급이에요. 그러면 이론상 충전 시간이 4시간이지만 실제로는 5시간이 걸리더라. 그럼 내가 저녁 7시에 퇴근해가지고 꽂아놓으면은 밤 12시에 되는 거고, 밤 12시에 이제 온 사람들은 이제 꽂아놓으면은 새벽 5시에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서 밤중에 충전을 하던가, 회사에 가서 충전해놓고 퇴근할 때쯤에 찾아가던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휘발유 대비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급속 충전기라는 게 있어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력량이 50kW급부터 350kW급까지 있는데, 50kW급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반이 걸립니다. 80%까지밖에 안 돼요. 100kW급이 이제 보통 가장 많은 대세죠. 이게 1시간. 그리고 최근에 지금 2021년부터 고속도로에 70기 이상 설치하기로 했던 게 초급속 충전기. 이게 20분짜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kW급은 충전할 수 있는 게 아이오닉 5라던가 포르쉐 타이칸 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더 많아지긴 하겠죠.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 모든 아파트라던가 모든 건물에 350kW급 다 설치하면은 전기차 충전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라던가 이제 일부 몇 군데 빼고는 300kW급을 여러 개를 설치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은 전기차 충전 설치 대수를 봐야 되는데요. 전국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를 지금 보면은 현재 6만 3천 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 물량이 13만 4천 대. 비율로 보면은 자동차 2대당 충전기 하나다 라고 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내는 아파트 주차장 공용 충전기를 보통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이틀마다 한 번 정도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기차와 충전기 비율은 2대1이 적당하다. 전기차가 늘어날 때마다 충전기를 절반 정도씩 계속 늘려나가면은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충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충전하진 않죠. 주로 쓰는 충전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죠. 공개 충전기랑 비공개 충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개 충전기,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충전기는 35,000기, 그리고 비공개 충전기, 아파트 단지에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는 3만 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아주 풍족하다라 볼 수는 없어요. 아파트 한 개 단지당 그러면 전기차를 위해서 추가 발전으로 해야 되는 전기량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 봤을 때, 100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세대당 1.2대 정도를 보면은 주차 대수가 한 1200대라고 볼게요. 그러면 1200대가 완속 7kW짜리를 쓴다라고 하고 이틀에 한 번 쓴다라고 하면은 4.2M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했을 때 27,000세대예요. 거기에다가 차량이 세대당 1.2대를 하면은 주차 대수가 32,400대가 나와요.
32,400대를 7kW 완속으로 곱해버리면은, 그리고 이틀로 나눠버렸을 때 113MW가 나옵니다. 113MW면은 소형 원자로 한 대가 나오는 거죠. 소형 원자로 한 대가 쉬지 않고 풀가동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목동 단지 하나에만 원자로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다시 더 쉽게 얘기해서 헬리오시티가 우리나라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아요. 9,510세대예요. 차량 세대당 1.2대를 곱하면 헬리오시티에만 주차가 11,412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1,412대가 다 전기차가 된 세상이었을 때 7km 완속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40메가암페어가 필요합니다. 그 원자력 설비 용량을 봤을 때 이게 왜 적은 양이 아니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발전되고 있는 원자력 가동되고 있는 게 16기가 있어요. 15,785메가와트인데 한 기당 평균 986메가와트.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기당 100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이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석유가 줄어들고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라는 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구해봤었어요. 2020년 기준 차량 등록 대수를 알아봤더니 서울은 315만 대고요. 그 중에서 전기차가 2만 2천 대밖에 없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차량 등록 대수가 2,436만 대고요. 전기차가 13.5만 대입니다. 뭐 한간에 80만 대다라고 떠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석유, 휘발유를 기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라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가용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자가용만 294만 대고요. 영업용이 21만 대가 있어요. 2050년이 되면은 무슨 문제냐? 지금 전기차 비중이 1%도 안 되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99배에 늘려야 된다. 전기차를 늘려야 되고 그 충전소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만 해도 전기차가 그럼 300만 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전국 기준으로는 2,300만 대의 전기차가 필요하다. 뭐 수소나 하이브리드를 제외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서울 봅시다. 300만 대가 7kW 완속으로 충전을 하면은 21GW 정도가 필요해요. 원전이 한 2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일당 한 대라고 한다 하면은 그래도 서울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11개가 필요합니다. 대형 원전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전기차 5시간 불편하다. 1시간대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100kW짜리 급속을 써야 되는데 300GW가 들어가요. 2일당 한 대로 친다 치면 150GW. 그러면 원전이 서울에만 150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서울에 지금 원전 한 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무엇으로 충원할 것이냐?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전국으로 보면 더 심각해요. 2300만 대를 7km 완속으로 한다 쳐도 161GW. 그러니까 원전이 못해도 81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전국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이 16개인데 80개를 더 지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블랙아웃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국가에서 다 계획대로 할 거니까 문제 없다. 신재생으로 다 된다. 커버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2034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77.8GW로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9차 국가 신재생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아웃 문제 없다라고 말했던 게 2017년의 발언이었는데 이제 2021년 4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태양광 45.6GW, 풍력이 거의 5GW쯤 나와요. 그럼 태양광 같은 경우는 3D, 입체로 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평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45.6GW를 만들어내려면 서울시 면적의 77%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돼요. 서울시 면적의 그린벨트 빼고 다 덮어야지만 간신히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을 과연 커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디다가 깔 것이냐. 뭐 이번에 새만금에다가 뭐 댐 위에다가 한다던가 뭐 저기 바다 위에다가 뭐 띄어서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파도가 없어야 되거든요. 파도가 없이 잔잔해야지만 그 바닷물이 태양광 패널 위를 덮어버리지 않고 소금기로 쫙 이렇게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럴 수 있는 데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을 것이냐. 이런 말도 합니다. 강원도 그 산 다 깎고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강원도의 땅값으로는 견뎌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산이니까 효율이 더 떨어질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걸 지어야 되고, 또 여기 가장 큰 딜레마.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을 발생해서 유해한 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다 쏙 빼놓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또 환경을 오염시켜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커버가 되는 것일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나오죠. 신재생 에너지를 또 아무리 확대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했던 77.8GW 가지고는 전기차 충전 전력을 커버칠 수가 없다. 전기차 충전 전력만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기량이 늘어날 것도 커버가 안 되는 게 지금의 9차 신재생 계획이다.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그럼 이제 이런 말도 하죠.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유가가 상승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LNG 발전 단가가 치솟기 때문에 이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천연가스라는 게 뭐 무조건 친환경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석탄이나 석유보다 이 탄소 발생이 훨씬 적다라는 것 뿐인 거지, 이게 뭐 무탄소 완전 친환경의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자리 잡기까지 잠시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단계가 LNG다라는 건데, LNG가 유가 때문에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전혀 경쟁력이 없죠. 그럼 전기료가 상승하겠죠? 전기료가 상승하니까 뭐 가정의 물가도 많이 올라갈 거고 산업용 전기 가격이 엄청 오를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겠죠. 대표적으로 전기료가 싸야지만 경쟁력이 나오는 사업 중에 하나가 폴리실리콘, 그 OCI로 대표되는 폴리실리콘 회사들인데, 그럼 OCI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생산을 꿈도 못 꾸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전기차의 증가는 엄청난 전기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거고, 현재 에너지 계획으로는 이를 커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블랙아웃 현상이랑 전기료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의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라는 거죠. 탈탄소를 위해서 탈석탄을 해야 되는데 LNG는 유가의 영향을 받고, 태양광 풍력은 아무리 지어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034년 뭐 2050년이 됐을 때 그 비싼 부동산 땅 위에다가 지어내는 게 뭐 정말 땅덩이가 넓은 호주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겠죠, 러시아나.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할 것인가? 물음표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를 커버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형 원전이랑 수소, 두 개가 그나마 차세대 에너지라 볼 수 있겠죠.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수소차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게 많이 커져야지만 그만큼 전기차 비중을 많이 줄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도 줄일 수가 있고, 전기차로 인한 전력 소모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상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밀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것이고, 소형 원전은 국내보다는 해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도적으로 밀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소부터 보자면 수소 가격은 현재 1kg당 8,000원꼴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수소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목표 가격은 1kg당 1,000원꼴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전기차보다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소는 계획만큼 필요하지 않을 거고, 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수소차, 그리고 뭐 이제 발전, 그리고 건물용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도 2040년까지 지금 계획을 보면은 수소차를 62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그 4대 중에 한 대는 수소차 커버하고 나머지는 뭐 전기차라던가 다른 차들이 커버를 치겠죠. 발전용 연료전지를 15GW, 건물용을 2GW 정도를 보급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수소로 아직까지는 다 커버를 칠 수는 없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버핏이 투자한 소형 원자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 소형 원자로 나왔던 거는 110MW, 뉴스케일이 50MW,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ISMR이 170MW가 나오고 있어요. 90MW만 나와도 1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자로 한 대로 전기차 25,000대 충전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소형 원자로가 120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12개가 필요한데 수소차가 커버만 잘 쳐주면 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바닷물을 활용하게 되면은 하루에 4만 톤씩 식수를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식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소형 원자로가 개발도상국이라던가 뭐 물 부족 국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력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점은 수소를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죠. 특히 넓은 국토에 인구가 분산된 나라에서는 이 소형 원자로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송전선을 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전선을 깔면은 송전선을 설치하는 어마어마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또 뭐가 있느냐, 거리가 길어지면은 내가 여기서 100을 생산했는데 전선을 타고 가면서 전기가 다 소모가 됩니다. 100을 보냈는데 도착했을 때는 뭐 70, 8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20이라는 게 루즈가 나죠. 근데 소형 원자로를 가까이다 지으면은 루즈라는 게 뭐 1, 2밖에 없겠죠. 그래서 효율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국토가 넓고 도시가 띄엄띄엄 있는 나라들이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캐나다라던가 호주라던가 뭐 조금 더 보면 프랑스도 그렇거든요. 뭐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원자력 업계에서는 2035년까지 세계에서 65기가와트에서 85기가와트 규모로 SMR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ISMR이 이제 나오게 되면 혁신형 원자로가 나오면 이게 지금 단가를 4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형 원전이 이제 한 5조 정도 보거든요. 그게 이제 가격이 조금만 떨궈지면은 가성비가 좋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탈탄소 기조는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 봐요. 전기난에 빠진 국가들에게 원전, 수소 발전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버핏이 소형 원자로에 투자하고 빌 게이츠는 아예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좀 긴 안목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들로 수소 관련 회사들, 소형 원자로 관련 회사들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부터 큰 수요가 발생할 거고 이제 앞으로 큰 수요가 오랫동안 있겠죠. 한 번만 자리 잡으면. 그런데 이제 이 장점은 뭐냐면 수요는 전 세계가 수요처인데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예요. 소수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의 매력이 계속 상승하고 소형 원자료의 입찰 가격이 올라가도 가성비가 생겨요. 한마디로 소형 원자료 가격을 꾸준히 올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의 딜레마 때문에. 또 이거 만들고 나면 정비를 해야 되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련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은 굉장히 많은 돈을 쓸어 담을 수가 있다. 에너지 패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회사를 가진 빌 게이츠라던가 여기에 투자한 워렌 버핏은 탈탄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디가 해결책인지 알고 있는 것 같다. 어디로 돈이 흐르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석유에서 태양광으로 지금 에너지 패권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였었는데 이 태양광 사업은 중국이 독식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은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 지역을 두들기면서 최근에 나온 뉴스로 보면은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 기업들은 수출이 금지가 됐죠. 그렇게 해서 태양광을 좀 많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 타이밍에 최근 소형 원자로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고 한국한테 노크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들어가자, 동맹 맺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소형 원자로를 미는 거는 에너지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기 싫어서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소형 원자로는 단순한 에너지 패권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전략 무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으로 보면은 전기차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더라. 그럼 여기에 어떻게 투자해야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